네, 그럼 지금부터 제157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천을 위해서 작년 12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약 6천여 건 이상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오는 4월 15일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5선의 국회의원, 당 사무총장과 원내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서 정파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끄셨습니다. 현재는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애국심과 정의, 넓은 포용력과 자기 희생 등 백범의 정신을 이어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통합 과정에서, 지금 자유우파와의 통합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통합 과정에서 공천으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유념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룰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 공천, 이를 통해서 뼈를 깎는 혁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통합으로 총선 승리의 길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 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아예 주택 매매 허가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다른 것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경제 심판론에 이어서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 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와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 절벽, 자영업 줄폐업을 가져왔습니다. 스튜어트십 코드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국민 불만 잠재우기 위해서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력과 정책으로는 안 되니 또 혈세를 끌어다가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희망경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종식시키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재인 정권의 월권을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끝내겠습니다. 억누렸던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되찾아서 민생이 되살아나는 희망 경제를 열겠습니다. 여권의 총선 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법복 대신에 여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지 씁쓸합니다. 이들은 과거 재판 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총선 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까? 황운하, 송병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30년지기 울산시장 만들어주고 의원 배지 하나씩 챙겨보겠다는 모습에 정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공동 책임이 있는 정권 실세들도 묻지마 총선 러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현직 위원 52명 총선행입니다. 마음이 모두 콩밭에 가 있으니 도대체 국정 운영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대통령 친위 세력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립과 공정을 짓밟는 총선 거래, 민생을 저버린 채 권력만 탐하는 총선 올인, 이 모든 선거 농단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총체적 선거농단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국정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습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김의겸 투기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1년의 시세 차익 8억 8천을 벌었던 솜씨입니다.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집값을 올려내올 대로 올려놨다가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짓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합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엉뚱한 소리로 국민의 우라통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제발 좀 삼가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급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서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중간 간부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2차 대학살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청원이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검찰이 하대감, 하명수사 대출비리,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이 검찰이 하대감 게이트를 정확히 파헤치라고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 역시 보직 최소 1년이라는 근무규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좌파 성향의 현직 판사, 참여연대 변호사 등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판사들의 비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말은 검찰 개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로는 검찰 장악입니다. 국민의 미움을 사는 권력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입한 인사에 대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며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 대표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비난이 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이해찬 대표의 인식 그야말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 대표가 사과했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지만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몰상식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대표는 또 같은 영상에서 청년들이 꿈꾸며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다고 멍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청년들을 훈계하는 전형적인 꼰대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막말과 실언은 습관입니다. 작년 12월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는 발언한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베트남 여자들을 더 선호한다 라는 다문화 가정, 여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변호사 영입 자리에서 제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무엇을 안 한다 라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능력들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총리 시절에는 수해 와중에 골프, 3.1절 기념식에 건너뛰고 골프 이런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행이 습관화,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이해찬 대표, 계속되는 막말과 실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제발 자중자애하시고 상식에 맞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국가재정 건전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1호 경제공약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 건전화 문제는 우리 후대들, 우리 동생들한테 빚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탈원전 폐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특히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경제에 공짜는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할 따름입니다. 말이 공짜이지 실제는 모든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식적인 정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요즘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거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귀를 쫑긋 하면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시청도 하고 또 집중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니까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말 바꾸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민정수석할 때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통령 후보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가 당시 야당에서 반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 2019년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 9월 달에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도 그거 들었지요? 그러다가 어제 아래 역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청와대 부정수사, 부정부패 수사팀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 기자 여러분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또 여기 보면 친여 성향의 기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상식을 가진 기자 여러분, 또 상식을 가진 지식인 여러분,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너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절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거짓말장이 위선자, 범죄자, 조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어졌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음에 빚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이게 누가 이 내용을 써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 수령으로 나락으로 이 빠뜨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4월 15일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많이 모자라고 많이 못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계획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불법 야합을 통하여 공수처와 경찰을 손안에 쥐더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마저도 비례 자유한국당을 불허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당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인 것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등록사항으로 진행한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관위가 순수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결정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관위는 비례위성 정당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 민주당 선거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상임위원은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여 선관위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 문재인 정권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걱정했던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에게도 눈과 귀는 있습니다. 올바른 해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수많은 언론을 통하여 누더기 선거법이 통과된 것을 잘 알고 계시며 내가 찍은 표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그 이중대들의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선거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선관위가 말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혼란과 왜곡된 선거 결과를 막고 국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공직선거 심판으로 중립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즉각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택과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정부가 이 정부 집권 3년차 2019년 일자리 농사 추수 결과 작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년작 수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곡수 일자리 수 보면은 30만 개 늘었는데 이거는 이전 정부 연평균 36만 개로 보면은 훨씬 못 미치고 저작년 작년 평균이 20만 개인데 이거는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보니까 1등급은 훨씬 많이 줄고 하등품은 많이 늘었습니다. 30만 개 늘어난 걸 어디서 늘었는가 보니까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가 100% 30만 개가 늘어난 겁니다. 몽땅. 그리고 풀타임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는 정권 인수받을 때 17년 숫자보다가 62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별로 봐서도 30, 40대에서 22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40대 일자리는 28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에서도 제조업에서 8만 개 줄고 금융업에서 4만 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다운 일자리 12만 개가 줄어들었고 특히 제조업은 지난 2013년에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 일자리는
6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걸로 왜 통계가 나오느냐 이래 보면은 일자리라는 고용의 개념이 1년 내도록 일하고 연봉 받는 일자리도 하나 일자리, 월급 받는 일자리도 한 개 일자리, 일당 받는 일자리도 한 개 일자리, 주 돈 받고 1시간만 일하면은 그것도 한 개 일자리, 심지어는 돈 안 받고 자기 집에 일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일하면은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부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으로 2018년도에도 3.8%, 2019년도에도 똑같이 최악인 3.8%로 발표됐고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은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자리 정부가 빚어낸 최악의 고용 현실을 알고도 좋은 것만 발표하면 가짜 뉴스고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 무능한 것입니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임금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주도 성장, 이름을 바꿔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그 원전인 ILO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제일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많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이런 개방 경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쓰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국가가 동시에 임금을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은 괜찮은데 어느 한 나라, 특히 자영업 높고 수출 규모가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 하면은 그 나라만 손해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몽땅 드러내고 앞부분만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슬푸른 냉전이 이루어지던 60년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생전에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은 공산주의자가 되지만은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은 반공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스탈린의 모든 과오를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총선 이후에 야당한테 입각 제의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야당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총선용 발언 그만두시고 정책 입각시키십시오. 11월 11일 작년 보내드린 민부론 답해 주십시오. 그 내용 중에 놓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응답자의 55.9%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정당 지지를 묻자 무당층이 절반이고 민주당은 23%, 한국당은 9%였습니다. 20대 29%가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 철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20대조차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도의 민심, 청년의 민심이 우리 보수정당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감동 있는 새 보수당과의 통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을 방향성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국민들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 1호는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본 통합을 제시하며 국민들께 감동을 줘도 모자랄 판에 다시 과거의 갈등 속에 우리를 되감기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이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수 통합은 시대 정신이고 거기에 사람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는
결국 국민이 선거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당의 시대정신이 보수통합이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일부의 의견에 당이 휘둘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픔과 서운함, 상처가 있지만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커지고 커져서 승리하는 그런 총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소리